전국이 영하 12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계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시 구글은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10세틸리언년 10의 24제곱년 걸리던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낸 양자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공을 들이던 양자 컴퓨터가 기술 발전의 탄력을 받으며 뉴욕 증시에서는 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양자 기술의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궁금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인공지능 AI 기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우려가 있었지만 이로써 연내 통과가 무난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AI 기본법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AI 발전을 위해선 지원과 함께 개발 원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미래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어떤 개발 원칙이 필요한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합동으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요. 최 부총리는 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안심을 시키는 데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신속하게 한국 경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또 해외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시스템은 잘 작동을 했고 이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 가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대외 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위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하겠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내놨고요. 또한 앞으로 이런 정기적인 설명회를 열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도를 높이겠다. 이런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최 부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는 사실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미 개방 경제잖아요.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우리가 봤지만 환율이 폭등을 하고 증시가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듯이 해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국내 시장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금융시장 혼란에 빠지고 실물 경제로까지 2차, 3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대외 이미지 관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경제 구조가 소득 계층의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게 통계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는 계속 부자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상태로 고착화된다. 이런 경향이 지금 짙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통계로 나왔나요? 네. 통계청이 이제 오늘 발표한 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이거든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의 계층 간 부의 이동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막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소득 이동성이라는 지표를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소득의 분위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분위를 보통 1분위에서 5분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1분위는 저소득층, 소득이 좀 낮은 분들, 5분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소득층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소득 이동성이 34.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치 수치 자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추세로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수치가 2019년, 2020년 사이의 변동을 보면 35.8%, 그 다음해를 보면 또 35%, 이번에 이걸 35% 아래로 또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수치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의 이동성이 좀 활발해지지 못하고 점차 좀 탄력이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보면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는 소득 지위를 대부분이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네. 이게 이제 분위별로 보면 우리로 따지면 고소득자인 5분위 이런 분들이 그대로 5분위에 머물러 있는 유지 계속 비율. 부자는 계속 부자. 네, 이 비율이 86%인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득이 많으신 분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계속해서 소득 계층의 하락 없이 5분위 지위를 그대로 부자 상태를 유지하는. 예. 유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 그러니까 4분위 계층에서 5분위로 이동한 비율도 한번 보면은 이거는 10.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전체 소득 분위 이동의 비율을 중에서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그만큼 바늘구멍이다. 힘들다. 네, 힘들다라는 거고 일단 부자 계층으로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 떨어지는 경우도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죠. 아. 5분위에서 4분위로 떨어지는 비율은 그만큼 좀 낮다라는 네. 거고요. 반대로 빈곤층,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신 분들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도 보면 69.1%입니다. 이게 전체 분위에선 5분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빈곤층인 하위 20%에 속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10명 중에 7명은 그대로 계속해서. 네, 가난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한 대로 그대로 그 계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는 게 이런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종합적인 해석을 해보면 사실 부의 계층 이동이 되게 활발한 게 건강한 경제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공정한 시스템이 사회에 정착돼 있는지 기회의 균등이 있는지 혹은 뭐 활발하게 어떤 부의 창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면 그런 경제로 건강한 경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되살아나는 이 통계 구조의 변화가 좀 있는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딜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10년째 같은 집이라고요? 네.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 지위가 10년째 똑같이 예. 유지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이제 내년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 대충 예상들은 다 하실 것 같아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자택이고요. 이 자택의 공시가 예정액을 보면 297억 2천만 원. 300억이군요. 네, 300억에 육박합니다. 예. 10년째 1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주택이고요. 2위는 이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이것도 뭐 대기업 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주택이고요. 공시가격은 192억. 3위는 이제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보유한 용산구 소재의 주택인데 공시가격은 179억 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주택을 보면 다 이렇게 재벌기업 오너들이 소유한 주택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소유한 곳이었어요. 앞서 저희가 이 부의 이동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통계를 딱 봤잖아요. 네. 주택시장에서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군요. 네. 그러니까 10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한남동의 대저택.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속된 말로 넘사벽. 인 거잖아요. 이런 대부분의 이런 고가 주택들은 다 재벌 소유고 이런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 시장에 보면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부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3구 비싼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3구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가 주택들은 계속 비싸지니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더 이런 주택들은 사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고가 주택 시장과 중저가 주택이 이렇게 시장이 이원화되고 이런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기업들의 순이익이 2년째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많은 통계를 발표를 했네요.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 지난해 이제 기업들이 올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150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46조 6천억 원 줄었고요. 2년째 감소세입니다. 네. 매출도 감소했어요. 지난해 기업들이 올린 매출액 3,203조 원이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1.1% 감소한 거고, 이거는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 매출과 순이익이 동반 감소를 한 거죠. 그럼 작년 상황을 보면 작년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과 순이익의 동반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영향으로 보면 우리의 주력 산업군들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산업 영역이 반도체잖아요.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으니까 전체 이런 수출 실적도 대폭 뒷걸음질 친 결과로 나타났죠. 네. 또 하나 볼 게 지난해 국내에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이 4,370개 회사였는데 이것도 1년 전보다 0.4%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줄어들었군요. 네, 이게 7년 만에 줄어든 거예요. 자회사를 이제 늘어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기업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기업들이 자회사가 많아진다라는 건 투자 같은 것들을 활발히 해서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줄었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주춤한 가운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9일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뭐가 달라지길래 이렇게 뜨거운 건지, 또 일각에선 상용화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여의도 전설의 애널리스트라고 불렸던 분이죠.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지낸 김학주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이후 양자 컴퓨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이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 10의 24제곱년 걸리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었다고 하는데, 먼저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자의 특징을 활용해서 좀 계산을 획기적으로 빨리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양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양자가 뭐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러니까 그 중간 어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컴퓨터는 기억 소자 안에 0 아니면 1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양자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개발한 GPU를 가지고 패턴을 빨리 이제 찾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을 인식한다. 그러면 뭐 눈, 코, 입, 얼굴의 윤곽,
거기에 관련된 것 하나씩 이제 GPU를 두고 그 각각의 그 눈, 코, 입의 생김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 병렬로 놓고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얼굴에 생김새가 막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이런 게 패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기억 소자들 간의 연결이 잘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렬 계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GPU를 통한 그 계산은 끝까지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이런 패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빈도수가 높은 것들 위주로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그거 위주로 집중해서 계산을 하고 이 빈도수가 낮은 것들은 슬슬 무시해가는 굳이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는 그래서 계산의 양을 줄여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빨리 하는 어떤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슈퍼컴퓨터가 10세틸리언 년 10에 24제곱년 걸리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는 뭐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구글이 공개한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안 썼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의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자는 극저온에서 잘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원자나 전자나 이런 것들이 막 활동이 빨라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서로 부딪히고 저항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땐 양자의 활동이 방해받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놓으면 모든 게 조용해지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양자의 활동이 정상화되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273도까지 절대 온도 0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 양자의 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되거든요. 근데 말이 273도지.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양자는 기본적으로 꽤 이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잡음이라든가 또 진동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양자 컴퓨터 안에 그 자기장으로 컨트롤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자기장이 이제 들어오면 서로 섞여 버리니까 간섭이 오류가 일어날 날 거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류가 많아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했냐 하는 거죠. 구글이. 그러면 일단은 헬륨 가스를 사용했어요. 헬륨 넘버 3, 넘버 4 이거를 섞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헬륨 가스가 그 안에 있는 이 열을 흡수해 가지고 밖으로 방출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냉장고가 이제 프레온 가스가 그 열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헬륨 가스가 모든 그런 이 극저온을 달성하게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극저온으로 가긴 가는데 그 에너지를 조금 절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자기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자기장을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그런 걸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원래 그 초전도체를 뚫지를 못해요. 그 밖에 자기장이. 근데 그걸 조금 느슨하게 해도, 그러니까 비용을 좀 절감시켜도 이런 이 밖에 자기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치를 달았다. 그래서 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그 양자의 기억 소자가 이상한 엉뚱한 계산을 해놓는다. 오류 나는 거죠. 그러면은 주위에 그 이런 그 기억 소자들이 얘 지금 제정신 아니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 에러 커렉션 코드, 그러니까 그 보완을 또 해줄 수 보완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예. 서로 감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양자 컴퓨터보다도 뭐 지금 양자의 그 계산 시간을 한 5배 이상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좀 더 이제 오류가 그만큼 덜 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다고 이게 상용화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예, 그러니까 구글은 5년 내에 상용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이 정도로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공개가 좀 빨리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가능하게 한 게 인공지능이 최근에 막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똑똑해지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규모가 커질수록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양자가 해야 될 일을 기존의 AI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지면서 이제 그걸 커버해 주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만 해도 되고 그 에러가 덜 내고 뭐 이런 상태로 접어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똑똑해지는 건가 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사람의 뇌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을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컴퓨터라는 거는 주로 이제 문자, 숫자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눈은 이게 뭐 동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화면도 보고 예. 여러 가지 보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뇌 안에 신경세포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나트륨하고 칼륨 이온이 있어요. 그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한 정보들이 옮아가거든요. 이건 이온 간의 전달이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 전달이죠. 예, 근데 그 끝으로 오면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주는 게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인데 이게 예술이에요. 여기서 그동안 갖고 왔던 데이터를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건 다 필요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인상적이지 않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나머지 정보들도 조금 더 추상화하거나 요약하거나 패턴을 잡아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해야 되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 사람의 뇌라는 게 네. 그런 걸 닮아가면서 이제 AI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 계산을 줄여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아마존에서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요? 예,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싼 건데 그거 초전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 대신에 칼슘 이온 같은 거 하나 뜯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레이저를 쏘면서 계속 정보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아니면 제약 조건이든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온을 박아놓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등식이나 부등식이 맞아지는 답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온을 전기장으로 고정시킨다 하여서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온을 가둬놓는다. 예,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초전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싸다. 이게 이제 사용화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것도 규모가 커지면 레이저를 달아야 되고 뭐 굉장히 설비가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주면 이 만족스러운 스피드로 충분히 양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적당한 규모로 줄여줄 수 있는 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AI가 주변의 계산들을 도와주니까 이제는 이런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출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는 아마존이 아직은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뭐 그 클라우드로 여러분들의 차별화를 위해서 내려받아서 사용해라. 뭐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예.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양자 우월성 개념이나 양자 실효성 개념이라는 것이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산업 측면이나 실생활 측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그냥 단순한 계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컴퓨터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최적화해를 찾는다. 여기에는 양자 컴퓨터가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양쪽에 초전도체를 걸어요. 중간에 절연체를 둡니다. 네. 그러면 양자가 입자기 때문에 이 어떤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이 장벽을 넘지 못해요. 절연체 장벽을 못 넘는다고요. 네. 근데 얘가 파동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싹 쏴주면은 그 힘을 받아서 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양자의 위상이 바뀌거나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절연체의 장벽을 넘었다는 얘기는 제약 조건을 해결했다는 거죠. 제약 조건을 해결했을 때에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거고 이러한 장벽을 여러 개 넘으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해소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솔루션을 찾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를 덜 쓴 게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쓰이는 게 일단은 신약 개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몸에 신약 개발 물질을 쓰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화학 성분 이런 것들에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아주 다양한 그런 효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붙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
성분을 찾는 게 사실 백사장에서 이제 반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찾아준다면 뭐 그러면 완전히 뭐 연매출 수조 원대의 그 블록버스터를 그냥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친환경 같은 경우도 소재 지금 나노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에도 나노 소재가 많이 지금 쓰이는데 인류가 이 나노 물질을 실제로 소재로 쓴 거는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노를 너무 몰라요. 나노 물리학조차 잘 발전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도메인 날리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양자 컴퓨터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획기적인 새로운 이 영역의 탐험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으로 이제 음속의 5배, 그러니까 마하5의 미사일을 날렸다. 미국은 그거 못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을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내는 기술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거잖아요. 네. 사이버 보안 이쪽에 결국은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쓰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앞서 AI 혁명과 비교를 하는데 실제 AI 혁명과는 그러면 또 다른 혁신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이제 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에 우리가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AI 혁명이라는 게 뭘까요? AI가 기존 컴퓨터랑 다른 게 뭐냐면 사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 옆에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 전기적 신호 전달은 기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이제 이런 기계들이 사람의 화학적 신호 전달, 호르몬 전달하는 거 그런 것까지 배워가면서 이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동안 탐구하지 못했던 계산들 뭐 이런 것들을 막 해 나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걸 찾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거고 그게 양자 컴퓨터가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계에다가 어떤 가치관을 줄 것이냐. 기계가 나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치관을 주고 특히 이제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가 그 규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과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네. 또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을 뚫어서 비트코인을 위협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블록체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디지털 가상 세계가 이제 도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는 이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레다를 안 밟아도 제가 그 여러분 차에 엑셀에다 밟는 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차는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차를 얼마든지 제가 급발진시킬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해킹을 그냥 뭐 사후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뚫는데 어떻게 안 뚫리냐. 대신에 조기에 경고하자, 알람하자. 그러면은 갖고 도망가는 양이 뭐 얼마 안 될 것이다.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갔는데 이제 5세대, 6세대 초고속이 들어오면 해커가 훔쳐서 도망가는 시간이 10배 빨라져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킹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업체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양자가 이렇게 잘 뚫는다 그러면 양자의 내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자가 그 안에서는 빨리 돌아가지만 데이터를 받고 밖으로 그걸 주고 하는 그 길목은 그냥 컴퓨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양자의 어떤 우월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안 프로그램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아까 양자가 가장 잘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 빈도수가 높은 곳에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주로 하고 쓸데없는 계산 안 하고 계산 양을 줄이는 건데 만약에 모든 계산을 다 해야 문제가 풀린다. 그렇게 되면 양자도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 우월성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의 차별성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걸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사이버 보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뭐 구글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업체 3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순수한 업체, 전문 업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작년 말부터 그 아마존이 상용화 서비스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이 아이온큐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이온큐. 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듀크 대학의 2명의 교수, 그러니까 김정상 박사의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 멀로 이 두 분이 창업을 했어요.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한 10배 올라왔는데 뭐 그래도 아직 시가총액이 13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양자가 앞으로 바꿔 놓을 세상에 비교하면 아직도 적다. 성장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D-Wave Systems, 그다음에 그 리게티 컴퓨팅 이 두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상용화 될까? 그래서 잘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이번에 구글의 윌로우 개발하면서 이거 희망 보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주가도 바닥에서 한 7, 8배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초전도체를 그 개발하는 비용은 분명히 절감을 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상용화냐? 그건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온 트랩 방식부터 먼저 아이온큐부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전도체 개발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저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상압에서 그런 초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을 개발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가끔 뭐 초전도체 개발했다고 막 들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잠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도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양자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확실히 이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좋은데 아직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은 이온 트랩 방식부터 관심을 갖자. 근데 이온 트랩 방식도 너무 비싸면 요즘엔 뭐 AI도 많이 진화돼서 좋은데 그거 쓰지 누가 이온 트랩 방식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굳이 쓸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존도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고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원초적 본능이라는 게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이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게임 체인징할 수 있는 솔루션을 되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양자 컴퓨터에 중독될 것 같아요. 남을 이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과연 양자 컴퓨터에 중독이 안 될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직은 이러한 모멘텀이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체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되 아직 상용화의 미지수가 있는 초전도 방식은 조금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 약하죠. 예.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엔지니어링이지 않습니까? 남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약간만 바꿔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가 창업이 약하잖아요. 그 이유가 창업은 새로운 걸 잉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초과학이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 약해요. 특히 뭐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의 진보화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어도 새로운 기술이 툭 튀어나오면 완전히 이제 몰가치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기술에 투자할 때는 항상 글로벌 넘버 원 그리고 이제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 글로벌 선도업체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오늘 짧게 느껴지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드릴 때 여의도 전설의 애널리스트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악재를 갖고 있는 최근 국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한 장지에서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사실 예. 걱정을 많이 했고 늘 걱정했던 게 이제 2025년에는 약간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제 부실화돼서 금융 경색이 오는 것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이제는 좀 스마트하게 바꿔야 된다. 그 기술을 누가 할까? 미국이 나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신기술의 패권을 딱 확립한 다음에 아시아 너희를 부를게. 그때까지는 좀 너희는 비켜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어떤 그런 생산 설비들이 이제는 드디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게 하나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IMF 사태 이후에 출생아가 60만에서 40만대로 확 줄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는 다 그 젊은 층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수가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해외 투자하라 그래서 미안한데 사실 일본이 정부 부채가 GDP의 200% 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개인들이 해외에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게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해외에 유망한 데 투자해서 국부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것들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예, 그 언제나처럼 오늘도 아주 그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 AI 발전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아주 극소수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던 이 기계지능이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발전을 했죠. 최근에는 초지능과 같은 표현들이 거리낌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AI는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무관하게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AI는 인간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AI 기술 발전만으로는 AI를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날 AI에 대한 맹신과 기술적인 측면 외의 해결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AI가 오히려 인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인간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기술 외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인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담는다고는 하지만 인간 능력으로는 못하는 또 많은 일들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미 인류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요 앞서 단백질 얘기 잠깐 해주시고 나가셨는데요.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많은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상에서도 인간 삶에 대한 AI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노벨 화학상의 알파고로 유명한 영국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공동 수상을 했죠. 딥마인드는 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관들이 우리 몸의 기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눈은 볼 수 있게 해주고 위장은 소화할 수 있게 해준 핵심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의 3D 형태를 파악한다는 건 인체의 위대한 신비를 푸는 일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간은 알파폴드 등장 이전에는 단백질의 약 17% 정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폴드로 인해 이제는 98.5%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인간이 몇 달, 몇 년 걸릴 작업을 일주일이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AI가 잘하는 부분은 이 오늘 방송 전체를 할애하더라도 아주 일부밖에 설명하지 못할 만큼 정말 많은 예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또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위험성이 별로 없는 분야에서는 AI 장점이 굉장히 부각되지만 누군가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한계가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면 인식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인간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네. 인종차별이란 형태로 많은 편향들이 나타납니다. AI가 이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피부톤이 어두울수록 오류가 많고 수집된 데이터 유형으로 정확하고 편견 없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증명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명이 없는 채로 미국에서 일부 경찰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일인데요. 니지어 팍스라는 한 흑인 청년이 안면 인식 시스템이 그를 절도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잘못 식별한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체포가 되었고 열흘간이나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범죄자가 아니라는 온갖 증빙을 찾아내서야 겨우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입는 옷,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에는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된 검증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하지만 AI 도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품질 검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신뢰할 수 없는 도구들이 여기저기 사용이 되면서 인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범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흑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때로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측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복지급여의 중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 과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술이 또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죠. 그렇죠. 예. 노벨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노벨도 폭탄을 살상용으로 개발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인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의 주장도 이와 같습니다. 이 제도라는 형태로 구현되는 인간의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노벨의 폭탄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벨 다음에는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한 오펜하이머가 있을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자신의 생일이 오펜하이머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오펜하이머에 비유하기도 생일이 합니다. 같군요. 아, 그렇죠. 예. 네, 뭐라도 엮어보는 겁니다. 이 오펜하이머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공감하는 포인트는 개발된 핵무기의 대량 살상 능력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그 프로젝트의 속도, 야심, 영향력,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권력은 신중하게 행사될 때 인류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개발한 핵무기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예. 일본에 투하된 폭탄이 22만 명을 넘게 살상했고 그중에 95%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였다라고 밝혀졌죠. 이는 핵물질을 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두고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각국에 분배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샘 알트먼이 자신의 오펜하이머에 빗대 설명하는 것은 사실 AI 기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과거에 기술을 인류를 위해서 사용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 기술입니다. 오늘날 우주가 인류의 영토 전쟁 대상이 되지 않는 건 1967년 유엔의 우주 조약 덕분입니다. 우주는 전 인류의 영토라고 합의를 한 거죠. 만약에 이 조약이 없었으면 지금 달에는 핵무기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 가까운 근궤도에 핵탄두가 계속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우주 분야는 이 국방이라는 자국의 이기적인 이익과 국제 협력, 평화주의라는 보다 더 큰 이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우주 경쟁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주 경쟁의 시작점은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1944년입니다. 딱 지금쯤 시점인데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둔 시점에 이 영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광장에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쏜 미사일이 영국을 강타하는 거죠. 이게 이제 V2 미사일이라고요. 세계 최초의 장거리 유도 미사일이자 현대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초입니다. 초음속으로 이동하니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전혀 몰랐고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V2 미사일을 조금만 더 일찍 개발했으면 전쟁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예측도 있을 만큼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당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이 V2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고요.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그 공포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도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습 공격에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해답이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정찰기는 꽤 골칫거리였거든요. 네. 비싼데 시끄럽다 보니까 소련 영공을 침범하다가 격추당한 일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인공위성을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적군의 위치나 미사일을 감지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 지구 궤도를 소유한 나라는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우주 개발의 유의는 충분했던 거죠. 근데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이 택한 전략은 초강대국의 힘으로 우주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주는 모두의 것이라는 우주 자유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기술, 모든 연구자와 모든 자본이 우주 기술에 몰려들 수 있고 미국은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거였죠. 네. 군비는 줄이면서도 안보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주 자유의 원칙 하에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연구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1957년 1월에 앞으로 우주 개발은 오직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제안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련이 우주 기술을 미국을 전혀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도 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쐈죠. 그렇죠. 이제 미국인들의 충격은 진주만 공습보다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글 쓸 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스푸트니크 모멘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충격을 딱 받았다는 거죠. 절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던 소련이 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과학자들이나 정부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래요. 소련이 자신들의 계획안을 공공연하게 내놓기도 했었고 과학자들 간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혹여라도 소련이 먼저 위성을 성공하면 이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주의 자유 원칙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체제 경쟁이 더 유리해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러한 기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지나서 케네디 때도 계속됩니다. 결국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주의 자유 원칙을 통해서 더 많은 동맹국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주에 있는 달의 영토를 개척하고 이를 미국 자신이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실제로 케네디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주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맹세를 하고요. 그 덕분에 오늘날 우주가 인류의 전쟁터가 아니라 이 과학과 지식의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날 좀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 우주의 자유원칙 덕분에 냉전 체제가 약화되기도 합니다. 우주는 국가 관할권이 없고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공간으로 서로 다가갔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탐사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무드들이 점점 냉전을 깨는 데 도움이 계속 됐던 거죠. 예.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주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주의 자유 원칙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켜볼 일입니다. 사실 미국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이 위성 와이파이인 스타링크가 러시아 군대 이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죠. 네. 막 이렇게 숨어서 가는데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우주 기술이 지정학적 위기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겁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분야가 전 세계가 공감한 조약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조약은 일종의 우주 헌법인데요. 헌법은 뭔가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경계와 선례의 집합입니다. 그렇죠. 우주조약은 미개척지를 대하는 인류의 기본 원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극을 만들거나 바다, 창공 등을 새로운 공동 영역을 만들 때마다 우주조약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조약을 모든 국가가 받아들이고 공감한 건 조약의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것들을 인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려나 인류의 원칙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한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기술 발전이 허용될 때 이 기술들이 인류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의 자유 원칙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시사점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공지능도 우주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I는 전쟁 기술로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데요. 이 비인간화된 미래를 자칫하면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때 인류가 로켓 기술을 중심으로 군비 경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AI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를 인류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개발의 원칙을 세우고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은 우리 자신의 최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어떤 용도에 쓰일지를 정하는 이 대화나 정책 설계가 AI의 선의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의심쩍거나 억압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고
평화와 공동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만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선이 필요한 거죠. 예. 게다가 우리가 우주 경쟁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오늘날 AI를 둘러싼 기술 국가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으로 싸우고 있지만 우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AI 연구 분야에서는 많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역시 원칙과 협력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